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약간의 반등세가 있긴 했지만 아마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하락 에너지 파동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전적으로 그냥 차트적인 관점에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주봉이나 특히나 이제 진짜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주봉이나 특히나 월봉에서 양봉 캔들이 도치 패턴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고 이제 판단하고 일단 중요한 건 뭐 이거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단순히 그냥 일주일 보자 뭐 한 달 보자 이런 관점에서 이번 영상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저녁서부터 자료를 찾아가지고 공을 들여서 엑기스만 빼서 모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차트적인 관점도 대입을 해서 뭐 파동적인 관점도 아마 이입을 해서 그런 측면으로 아마 접근하시면 분명히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뭐, 장기 투자 하시던, 단기 투자 하시던. 자, 일단 그래서 어저께 하고 요 근래는 블랙록이 이제 2022년 자산 시장을 과연 어떻게 볼까? 채권 중심으로 운용할까? 아니면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 시장 위주로 운용할까? 그래서 뭐 어저께 하고 요 근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록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이 온전할 거다, 많이 올라갈 거다, 채권보다 나을 거다라는 견해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JP모건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채권보다 위험자산, 주식이다. 2022년도 자, 그 보고서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제가 이제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중심적으로. 자, 지금 막 이렇게 변동성이 막 급하게 있는 게 FOMC 회의 바로 직전이에요. 27일 날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25일하고 26일 날 회의가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 이게 분기죠. 사실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스탠스로 봤을 때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경우는 과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그런 어떤 그런 것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더 강력하게 할 거냐 아니면 급작스럽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이제 선회할 거냐. 매파적인 발언은 축소할 거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더 이상 안 할 거다.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고 비둘기적인 발언은 성장 위주로 그러니까 다시 유동성을 공급할 거다. 아니면 금리 동결할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파적인 얘기를 만약에 1월달 그러니까 다가오는 지금 조만간이죠. 27일 날 한다면 거침없는 아마 하락세가 한 번 더 아마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다면 진짜 3만 달러까지 찍을 수 있을 확률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금리를 뭐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막 이렇게 시장에 도는데 막상 테이퍼링 얘기와 금리 인상을 0.25% 한다는 얘기가 막상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사실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당장 뭐 3월부터라도 시장이 아마 틀려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모르죠. 1월 27일 날부터 뭐 매파적인 발언을 12월 달에 했던 거를 바로 말 바꾸기를 해서 바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당장 뭐 1월 달이냐 2월 달이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3년간의 하락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방송할 필요가 없어요. 2018년, 2019년도와 같은 그런 장세가 있고 뭐하러 지금 붙들고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런데. 저도 다 논리와 근거가 있으니까 당장 그런 거고 길어봐야 불안한 장세가 길어봐야 한두 달이에요. 한두 달. 그러니까 좀만 견뎌보시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JP모건은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주식 상품 및 신흥 시장에 대해 긍정적이고 채권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라고 블랙록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의견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거를 뭐 영상을 멈춰 보시고 그리고 연준에 이제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가 여기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글씨가 작아서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앙은행 정책은 2022년 말까지 글로벌 DM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확장에 1조 1000억 달러를 추가하고
이중 중간 선거를 앞두고 현재 시장 기대치에 대해 더 비둘기파적인 연준을 통해 광범위하게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반복되는 주제로 남아 있지만 광범위한 가격 가속보다는 인플레이션 회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록적인 기업 유동성과 강력한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자본 투자, 재고 보충, 주주 환원 및 인수합병 활동을 주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위험 자산은 나쁘지 않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12월 15일 날 나온 보고서거든요. 내년에는 노동시장 회복이 계속되고 소비자가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급망 문제가 완화되고 재고 주기가 역사적 최저점에서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견실한 수익 성장으로 S&P 500이 50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포심을 조장하는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반대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여기 나와요. FOMC는 숙박시설 철거부터 경로를 제시하기 시작했으며 11월 자산구매 테이퍼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JP모건은 연준이 2022년 중반까지 테이퍼링을 끝내고 2022년 9월 분기별로 25bp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한다고 했을 때는 9월달 정도가 아마도 예측을 하지 않을까, 매파적인 발언을 한 번 더 꺼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급격한 게 아니라 0.25%.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블랙록의 견해를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0.25씩 장기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2%까지 올리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한다는 거. 그게 핵심 트렌드 라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어쨌건 그걸 또 말씀드리고 이거는 PDF 자료거든요. 이거는 135페이지짜리 JP모건 2022년 보고서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망하는 어떤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노동시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노동시장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 거란 얘기가 여기 보고서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5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시 직업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이퍼링과 금리를 인상하는데 아마 강행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단서가 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GDP하고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예측한 자료거든요. 2021년의 결과물과 2022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7%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GDP 성장률 같은 경우. 그러면 JP모건에서 이렇게 135페이지짜리 PDF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에 배포를 했을 때 분명히 공신력이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간간히 이제 JP모건 제이미 다이몬 회장이 미디어상에 나와서 비트코인 뭐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사실 페이크적인 거고 이런 거는 되게 신중하게 고려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칼럼니스트와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이거는 만들기 때문에 저는 공신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록 외에도. 근데 여기 보면은 1.7%라는 얘기가 있어요. 2021년에는 1.8%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디어에서 막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파격적이게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미 전망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아마 0% 성장까지 갈 거예요. 많은 서민들은 다 파산을 할 거고 미국 서민들은. 근데 인플레이션은 2021년에 2.0%고 2022년에 2.3%다. 어쨌건 잡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국가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중국하고 인도예요. 제가 항상 유심히 봐야 되는 두 개의 국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2022년에 다른 나라 다 이렇게 역성장하거나 침체돼 있을 때 중국은 4.2%, 인도는 6.0%. 그래서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어쨌건 다른 나라들보다는 배가 되게 성장을 해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에요. 지금까지도 인도로 많은 제조업이 이동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세계의 공장이에요. 내수산업 육성으로 전향된 지 조금 됐지만 아직까지는.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서 최대 수입국이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
공급망이 현재 와해되고 파괴되고 있는 현재 와중에 여기다가 미국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게 뭐냐면 관세 인상의 확장이었어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이 파괴됐던 게 다시 재건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감소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제가 보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관세 인상 다시 철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꺼내진 않았어요. 근데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아마 작용을 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세계의 인플레이션은 잡지 않을까,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GDP가 성장을 해야 그때서야 연준에서는 진짜 실질적인 멘트와 액션을 날릴 수가 있을 거예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한다는. 근데 그게 하반기가 될 확률이 저는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상에서는 막 이렇게 당장이라도 막 금리 인상 엄청나게 할 것 같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공포심을 과하게 조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바닥으로 거의 향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3, 2.4 했다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어요. 1월 달 들어서 1.9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지금 축소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마 기조를 바꿀 거예요. 매파적인 거에서 비둘기파적인 관점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 왜 이게 내가 투자한 코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데 좀 제발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은 하지 마시자고요. 예,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여기 호라이즌 코인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뭐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호라이즌은 블록체인의 제로 놀리지, 그러니까 G캐시의 영지식 증명 얘기하는 거죠.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 업계와 함께 진화했다. 호라이즌 프라이버시 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드 체인과 메인 체인 사이에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계산을 줄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제로 놀리지 기술을 사용해서 여기 필요한 시간과 계산을 줄인다. 컨펌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뭐 하여튼 확장하는데 도움을 줄 거다. 제로 놀리지가.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더리움이 포에서 포스로 전향되면서 확장성이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폴리곤에서 뭐 미르 그때는 이제 미러가 아니라 미르 프로토콜인가 그거를 통해서 아무래도 제로 놀리지 확장성을 수용해서 뭔가를 지금 이더리움 쪽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자, 어쨌건 이것도 지나가는 얘기인데 뭐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지켜보세요. 자, 호라이즌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디뱅크라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트윗을 조사를 하다가 여기 스마트 BCH라고 이 단어를 이제 그러니까 처음 보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작년에 이제 보긴 봤는데 뚜렷하게 뭐 성과를 낸다거나 뭐 어떤 뭐 연결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사실. 근데 비트코인 캐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항목도 아마 잘 보셔야 되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그러니까 플랫폼 코인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 BCH 사이드 체인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 보면 디뱅크닷컴하고 연결시켰다. 그래서 디뱅크에서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디뱅크가 뭐냐? 여기 보면은 디파이 월렛이에요. 그래서 많은 체인들이 여기 연결이 됐어요. 아직 여기 팔로우가 많이 없는데 어쨌건 지명도가 없는 데는 아니에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2억 달러의 가치 평가로 2,500만 달러의 주식 라운드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면 세카이어가 있죠. 세카이어 차이나가 주도하고 세카이어가 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벤처 캐피탈 전 세계 VC 중에는 가장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역대급으로. 그리고 파일에도 많이 투자를 했어요. 파일코인에도 세카이어 같은 경우. 여기는 어쨌건 뭐 세카이어 차이나 그리고 드라곤 플라이. 자, 여기 해시 글로벌, 그리고 유비, 그리고 여기 엔젤 투자자는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있어요. 그리고 크립토닷컴.
크립토닷컴이 있고 여기 서클사는 아마 아실 거예요. 서클사 배후에는 골드만삭스가 있다는 걸 아마 아실 거고 여기 레저사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공신력이 있고 나쁘지 않은 데니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데인데 어쨌건 뭐 연결됐다, 스마트 BCH하고 연결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EVM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EVM, 그러니까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비트코인 캐시도 사이드 체인을 지금 준비해서 플랫폼 코인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뒷구녕 개선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왜 베리 실버트와 분명 앤서니 푼폴리아노는 왜 이것을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었을까? 사실 그 의문점에 관해서 이게 아마 정답을 내려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뭐 스마트 비트코인 캐시가 뭐냐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에코시스템을 구현할 거다. 그러니까 플랫폼 코인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크립토 산업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와중에 블록체인, 그러니까 코인 관련해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먼저겠죠? 그런 거 관련한 것과 테크 기업, 뭐 코인베이스를 위시해서 여러 개 뭐 마이닝 산업 이런 거를 ETF 인덱스로 만들어서 이거를 간접 투자 상품으로 ETF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어떤 관점이냐면 제가 2016년에 들어왔었을 때 저는 이 산업이 엄청나게 확장될 거다. 4차 산업 혁명이란 얘기를 배제하고서라도 앞으로 이쪽으로 돈이 엄청 많이 모이겠구나. 금이 아니라 이쪽이구나. 라고 확신을 내렸던 게 사실 뭐 일주일 보고 한 달 보고 1년 보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본인 자신들이 아마 잘 알 거예요. 아, 나는 대출을 받아서 한두 달 내에 쇼부를 쳐야겠지라고 판단을 내서 이 시장에 들어오면 그거는 진짜 섣부른 오산이거든요.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큰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의 패러다임이 과연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나 이런 관점으로 블랙록이 이런 식으로 간접투자 상품을 직접적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이미 얘기가 다 게임 끝난 거예요. 3년간의 하락장? 글쎄요. 그리고 1조 원에 그리고 블랙록을 잘 모르시면 그걸 직접 찾아보세요.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자, 1경원을 굴리는 회사예요. 1경. 1900조.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우리나라 예산의 5년짜리 5년간 예산 그 정도 돈을 굴리는데요. 1조 원 테더가 바이낸스로 들어갔지만 그 트윗이 나오고 몇 분 뒤 1조 7천억의 테더가 바이낸스에서 타 지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찰리 형 좋아하지만 정보 전달은 좀 더 객관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관해서 댓글을 달까 했는데 그냥 이런 거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게 어쨌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해는 하지 마셔라.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트윗을 제가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알림을 맞춰놓고 트윗을 보진 않아요. 제가 밀려있는 트윗을 쭉 봐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쭉 보는 와중에 제가 보고 나서 방송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트윗이 나왔겠죠. 1조 7천억 원의 테더가 바이낸스에서 타지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봐야죠. 시간을. 이 사람이 방송 만든 시간 그리고 1조 원의 테더가 바이낸스로 들어갔던 시간을 봐야죠. 저는 그거를 보고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지 이게 그 후에 이게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그걸 이미 트윗은 지나갔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댓글 달면 좀 제 입장에서 좀 그렇죠. 그런 거는 좀 댓글을 다실 때 고려해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존버는 당연히 언젠가는 오를 겁니다. 다만 베리 실버트가 우리보단 똑똑하겠지만 그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고른 포트라고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이해해요. 이해해요.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투자를 했는데 당장 시세가 안 올라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내가 만약에 못 참겠다. 나는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못 버티겠다 하면 ETF 승인 후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ETF 승인 후에 투자를 하세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 ETF 승인 났을 정도면 이미 가격은 저 세상 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고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니까 지금 가격인 거지.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베리 실버트 추종자냐? 근데 베리 실버트 추종자가 아니라 베리 실버트 배우 세력을 알기 때문에 베리 실버트를 예사롭게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글렌 허친스라든가 글렌 허친스가 만들어낸 브리킹스 연구소라든가 여러 가지 연준하고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미국을 돌리고 있는, 예, 그런 어떤 싱크탱크하고 관련돼 있는 게 사실은 글렌 허친스기 때문에, 글렌 허친스가 또 여기 디지털 커런시 그룹 이사진 중에 핵심 이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리 실버트도 예사롭지 않게 보는 거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선택도 제가 예사롭지 않게 봤던 거예요. 사실 여기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모든 요소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메커니즘적으로 이 코인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거는 공부를 해보세요, 직접. 제가 어떻게 매일매일 계속 그걸 똑같이 계속 얘기를 할까요? 예. 그래서 어쨌건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폴리곤은 아직까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안 들어갔지만 향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테조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요 코인들도 물려 계신 분들 끝까지 지켜보시고, 요 근래 들어서 이오스가 반짝반짝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가격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댄 라이머가 요즘 들어서 립을 조금 하더라고요, 이오스에 관해서. 네, 이오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단기적인 펌핑에 강한 코인이에요. 이거는 장투할 코인이 아니에요, 사실. 이오스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 생각하고, 크립토 불인가? XRP에 관해서만 전문적으로 차트를 올리는 사람인데, 여기 엄청나게 안 올라갔었을 때, 급등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팔아치웠다. 지금 현재 당신은 여기서 팔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죠. 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있는 게 다는 아니라는 거, 그거를만 알아주시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금리에 관해서 제 이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이제 JP 모건이 껴가지고 이제 한 가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성장률은 4쿼터에, 자, 작년 21년 4쿼터에 7.0%였다. 근데 2022년 1쿼터에 1.5%와 같은 추세로 감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질 거다. 근데 이런 와중에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실업자 청구자 지수도 1월 15일로 끝나는 주에 5만 5천에서 28만 6천으로 급증했다. 이는 3연속 증가이자 10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과연 당장 27일 날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시점의 유일한 질문은 연준이 부수적으로 수요 주도가 아니라 계속되는 공급 제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급증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금리를 인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포는 주지만 0.25%씩 아주 찔끔찔끔 기간을 아주 길게 두고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JP모건과 함께 연준이 매파적인 놀라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금요일에 연준이 예상보다 더 비둘기파적일 것이라고 썼다. 그래서 다음 주 FED 안팎으로 대규모 커버 랠리와 월말 신규 자본이 기업에 들어이 파우더와 함께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올 거다라고, 이분은 이제 긍정적이게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27일 날 엄청나게 그냥 뭐 좋을 거다, 좋은 발언이 있을 거다, 더 이상은 매파적 발언을 안 할 거다라고 이제 단적으로 딱 찍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이분도 이제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인데, 어쨌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고, 어쨌건. 그리고 파월에게 인플레이션의 역풍을 막기 위해 하이킹과 긴축을 계속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연준은 전체 부의 파괴를 의미하더라도 공급주도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연준이 지난 13년 동안 만들어낸 효과입니다. 이 경우 모든 베팅이 해제됩니다. 계속해서 폭주 기관 열차는 여기서 연료를 빼버리면 이 열차는 여기서 좌초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올해가 되게 중요한데 미국 달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데 IMF에서 SDR 통화 바스켓에 있는 SDR 통화들 5개가 있죠. 지금 현재 비율 조절이 들어갈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예측하는 거로는 달러 비율이 조금 하락을 하고 위에나와 유로가 아마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지켜보세요. 어쨌건 많은 일이 아마 올해에도 있을 거예요. 중국과 미국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 관련한 코인, 인도 관련한 코인, 절대 손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불안불안한 시장에서 조금 이제 저점을 보시면서 빠질 때마다 야금야금씩 3일마다 매수를 하시던 하루마다 야금야금 매수를 하시던 준비를 하셔가지고 결과를 보시면 향후에 아마 나쁘진 않을 겁니다.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영상이 어떤 분들한테는 복잡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뭐 방향성에 관해서는 결론 지어서 말씀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